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 2월 5일이죠. 네, 월요일입니다. 네, 저번 최고 주식 최적의 타이밍을 마치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언제 매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이고요. 저자는 알렉산더 엘더입니다. 언제 매도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 저자는 알렉산더 엘더죠. 저희 그 책을 소개해드리는 추천 코너에서도 알렉산더 엘더의 책을 이미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심리투자 법칙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언제 매도할 것인가라는 책을 같이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이미 알렉산더 엘더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만 또 안내를 해 드릴게요. 일단은 언제 매도할 것인가는 트레이더들의 스승인 알렉산더 엘더 박사가 이익의 매도, 그리고 손절 매도, 공매도, 선물 매도 등 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동평균이나 엔빌로프처럼 수익 목표를 선정할 때 저자가 선호하는 도구들이 소개가 되면서요. 주봉 차트와 일봉 차트에서 이동평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과매수 영역과 과매도 영역을 판단하는 데는 어떤 것이 유리한지, 네, 엔빌로프의 수익 목표를 설정했는데 상승 여력이 더 클 것 같으면 얼마나 더 보유해야 하는지 등 주식을 매수할 때 손실 제한 수준과 수익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매매한 차트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다 아시겠지만 이 정신의학 전문의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트레이더이자, 그러니까 전문 트레이더이자 트레이더들의 스승이며 정신의학 전문의인데요. 이제 뭐 전 세계 트레이더를 위한 교육 업체인 엘더닷컴이나 스파이크 트레이드닷컴, 네, 이런 부분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구소련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나서 에스토니아에 자랐으며 16살에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의로 일하던 23살 때 아프리카에 정박해 있던 소련 선박에서 뛰어내려 미국으로 망명을 했는데요. 그 후에 뉴욕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했으며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요. 네, 금융시장에 이제 트레이더로 참여하면서부터 트레이딩에 관한 다수의 기고문과 책을 집필하였고 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투자 강연의 연사로서도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장점이죠. 정신과 의사로 일한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서 매매 심리를 통찰하게 되었으며 그의 저서와 기고문, 소프트웨어에 대한 논평 등은 그에게 현존하는 최고의 전문 거래자 중 한 명이라는 명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심리투자 법칙이라는 것도 좋은 책이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또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라고 되게 유명한 저서이죠. 네, 책이죠. 네, 진입과 청산 전략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이번 시간부터는 언제 매도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네, 이 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책에서 제 첫 번째 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매수 부분입니다. 이 매수부터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매수는 사실 이 책에서는 언제 매도할 것인가가 책의 제목인 것만큼 네, 이 부분에 집중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간략한 설명들만 나와 있습니다. 이 매수 부분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책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나의 방식과 기법들은 다음 책들에서 설명돼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심리 투자 법칙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네 그런 책들과 또 하나 더 진입과 청산 전략이라는 책이 있죠. 진입과 청산 전략 그 중에서도 이 심리 투자 법칙과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를 저희가 또 이게 추가적으로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라는 것은 꼭 읽고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언제 매도할 것인가를 보시기 전에 순서가 심리 투자 법칙과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 보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는 이미 나의 방식과 기법들은 이런 책들에 설명이 돼 있다라고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매수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이 책에서는 간략하게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탈 분석들이 있고 또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트레이더들도 있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제 3자의 관점에서 서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딱히 엘더의 이제 투자 방침을 소개해 드리는 그런 부분은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우선은 근데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번 장전에 총알 5개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장전에 총알 5개. 이게 뭐냐면요. 어떤 차트든 한 차트에 5가지 이상의 지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5가지 지표 그 이상을 보면 그러니까 이상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표가 만약에 하나 더 필요하게 된다면 6가지는 써도 되지만 그 이상은 절대 금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지표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되면은 6가지도 되지만 그 이상은 절대 금물이다. 나는 이동평균선, 이동평균 그리고 엔빌로프는 간단하게 주석을 달아드리자면 일정 수준의 주가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그런 등락폭, 그러니까 봉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네, 이거 나중에 하나하나 다 알아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MACD 이걸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 강도 지수 우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MACD는 이동 평균의 수렴 확산이죠. 그 강도 지수는 산출 공식을 제외하고 저자 알렉산더 엘더가 개발한 오실레이터가 있는데요. 예, 그 그러니까 오실레이터로 매수세와 매도세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뭐 대략적으로 전에도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강도 지수가 기준선 0 위에 있으면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 거고 0 아래에 있으면 이제 매도세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렇게 4개의 지표로 너끈히 잘 해내고 있다라고 언급하는데요. 독자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이 4개의 지표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지표를 활용하되 지표가 구축되는 방식, 그리고 지표가 측정되는 것, 지표가 생성하는 신호를 확실히 이해하면 된다. 몇 가지 지표를 골라서 완전히 숙달할 때까지 깊이 연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엘더 자신은
이동평균 MACD를 비롯한 지표들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법을 묻는 이메일을 한 달이 멀다 하고 계속적으로 많이 받는다. 내가 쓰는 수치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조사하는 시간을 아끼고 바로 매매를 시작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조사할 시간을 절약하다니. 직접 조사하지 않으면 손실이 나는 경우 무슨 근거로 자신의 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나는 매매에 성공할지 여부는 3M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3M은요, 마음. 첫째가 이제 마인드,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방식, 메소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머니, 돈이입니다. 그래서 이 매매 심리인 마음과 위험 관리 또는 돈도 중요합니다. 매매 기록을 잘해서 이 세 가지가 엮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남의 것을 직접적으로 도입을 한다기보다는 자기 것으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매매 심리와 리스크 관리거든요. 매매 심리 그리고 리스크 관리. 심리 부분은 저희가 항상 그 소개해드리는 책들과 영상에서 수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도 한 번 더 전체적인 흐름을 언급해드리는 이유가 정말 이 심리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매매 원칙을 잘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심리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챕터에서도 상당히 좀 심리 부분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은 심리도 매매 도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고동은 필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트레이더도 있다. 불쾌할 때는 매매를 중단하라. 그리고 성공한 트레이더는 수익보다 게임을 즐긴다. 그리고 꿈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보면은 충동은 당연히 억제를 해야 되고 충동을 억제해야 되고 부부 싸움이 있을 때도 잠깐 시장을 떠나 있으라고 합니다. 그만큼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소개를 좀 중점적으로 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리스크 관리 측면입니다. 리스크 관리.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를 줄타기 고개에 비유한다면 리스크 통제는 안전 장비를 몸에 두르는 일이다. 그래서 발을 헛디뎌도 안전 장비가 목숨을 구해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일단은 과다 거래란 자신의 계좌에 비해 너무 큰 규모로 매매하는 것이고 너무 많은 판돈을 걸면 긴장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불가능해지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고 실적은 내리막길을 걷는다. 현명하게 리스크를 통제하면 편안하고 느긋한 수준에서 매매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떠한 것도 100%라는 것은 항상 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비중으로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비중 자체가 어떤 한 종목에 너무 확신 매매가 된다면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원칙도 뭐고 다 깨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공감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금 관리의 대들보가 되는 2대 원칙은 2%의 규칙과 6%의 규칙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서도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알렉산더 심리 투자 기법, 이것도 이제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책에서 한 번 더 다루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규칙들은 2%와 6%가 뭘까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이 규칙들은 트레이더의 숨통을 끊어놓는 두 가지 최대 난적으로부터 계좌를 보호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의 규칙은 상어의 입질을 막아주며 6%의 규칙은 피라냐의 입질을 막아준다. 상어의 입질이란 계좌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한 번의 참담한 손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자산의 거의 뭐 3분의 1 정도를 잃는 그런 가련한 풋내기가 본전을 찾으려면 이 3분의 1을 잃었던 그 투자자가 본전을 찾으려면 남은 자본으로 50%의 수익을 올려야 된다. 이런 부분은 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비유를 상어로 한 것 같아요. 상어의 공격을 받은 희생자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니고 또 자신감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망설이느라 매매를 실행에 옮길 수 없다. 그래서 2%의 규칙은 손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수준인 소규모로 유지해 주므로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2% 그러면은 소규모 투자 비중을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매매 투자의 비중의 2%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금액으로 환산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책에서는 달러로 표현하고 있는데 알기 쉽게 원화로 좀 간단하게 예를 드리자면요. 계좌에 1억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2%의 규칙에 따르면 1회 매매에 허용되는 최대 손실 한도는 200만 원이겠죠. 만약에 40달러짜리 그러니까 대략 그냥 4만 원짜리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손절 가격을 3만 8천 원에 설정을 했다면요. 한 주당 손실 금액은 2천 원이 되겠죠. 네, 주당 손실 금액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허용되는 최대 손실 한도를 주당 손실 금액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최대 손실 한도 자체를 200만 원으로 잡고 네. 그다음에 왜냐면은 이제 전체 자금에서 2%를 최대 손실 자금으로 일단은 잡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종목을 4만 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골랐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200만 원을 잃게 되는 구간을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셨나요? 혹시 4만 원짜리를 한마디로 손실 구간을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3만 8천 원에 나는 정확하게 손절매를 할 거야가 중요하죠. 그러면은 2,000원, 주당 2,000원을 손실을 볼 텐데 그것을 이제 환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200만 원에서 2,000원을 잃었으니까 나누기 2를 해가지고 2,000원을 해가지고 200만 원에서 2,000원을 나누면 최대 4만 원짜리를 1,000주를 매매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만 원짜리 주식을 1,000주를 매매하면 4천만 원치를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3만 8천 원에 손절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3만 8천 원의 손절을 하게 되면 4천만 원의 매수치가 200만 원의 손절 금액만 확정 짓고 네, 손절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확한 손절 원칙에 대한 금액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중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한마디로 전체 투자 금액을 정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래야 좀 이해가 되시기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자금에서 손실 규모를 2%보다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절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의 규칙으로 한 가지 토대가 마련되는데 나는 이를 리스크 통제를 위한 철의 삼각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입 가격과 손절 가격의 차이로 진입 가격과 손절 가격의 차이, 이 차이로 주당 최대 손실 금액을 결정하는 거죠. 주당 최대 손실 금액을 결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 2%의 규칙으로 진입 포지션의 최대 리스크를 결정한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허용되는 최대 손실 한도를 주당 손실 금액으로 나누어 매매할 수 있는 최대 주식 수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심리에 휘둘릴 필요가 없겠죠.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비중과 손절매 타이밍의 정확한 포지션 때문에 나의 어떠한 그런 심리 투자에 적용돼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6%의 원칙은 무엇일까? 6%의 규칙은 그달의 누적 손실 금액이 계좌 자산의 6%에 이르면 그 달이 끝날 때까지는 거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억을 만약에 또 비슷한 예를 들어서 1억을 운용하는 그런 어떤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6%면 이제 600만 원의 전체 손실 금액을 그러니까 그 달에 이 한 달에 누적 손실 금액이죠. 누적 손실 금액을 제한선을 걸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적 손실 금액 이하로 피해 보지 않는 충동 매매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심리 상태에 관련된 멘트만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일이 꼬일수록 더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손실을 보면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더 자주 매매한다. 사실 이럴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쉬는 게 낫다. 6%의 규칙으로 한 달 손실의 최대치를 정해 놓으면요.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이고, 피라냐는 남아메리카의 강에 서식하는 사나운 물고기죠. 피라냐가 무서운 건 때로 몰려다니기 때문입니다. 피라냐가 사는 강에 잘못 발을 들여 놓았다가는 덩치 큰 소라도 순식간에 뼈만 남게 되죠. 그래서 6%의 규칙을 따른다면 연거푸 손실을 보았을 때 언제 시장에서 빠져나와 관망할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6%의 규칙은 수용 가능한 리스크의 개념의 토대가 됩니다. 매매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6% 규칙이 매매를 허락하는가? 그 달에 최대한 얼마의 돈을 잃을 수 있는지 알고 오픈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의 손실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도 알고 있다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달의 손실과 현재 오픈 포지션의 리스크를 합해 전체 리스크가 계좌 잔액의 6%를 넘으면 더 이상 매매할 수 없다. 트레이더는 감정의 기복을 겪게 마련이죠. 돈을 벌면 우쭐했다가 돈을 잃으면 풀이 죽은 상태가 반복되는 동안 상어와 피라냐에게 돈을 뜯깁니다. 트레이더로서 성공하려고 마음먹었다면 2%의 규칙과 6%의 규칙을 따라라.
이들 규칙이 독자 여러분들을 안전한 매매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